어머니, 집 수리하는 동안 공기 좋은 데서 한 달만 쉬고 계세요. 여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만 남기고 아들은 어머니를 낯선 섬 선착장에 혼자 내려놓은 채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주머니에는 어머니 집 열쇠와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집 수리한다며 받아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보자기 안에는,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침묵 속에는 아들의 평생을 다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는 걸요. 배가 섬을 벗어나기도 전이었어요.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아들의 손에서 힘을 빼기에 충분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손에 쥔 난간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대체 그 전화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왔길래 자신만만하게 배에 오르던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늦가을 바다는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2시간 반을 달려온 여객선이 작은 섬 선착장에 닿을 무렵 갑판 위에는 3사람이 서 있었어요. 짭짤한 해풍이 옷자락을 사납게 잡아당겼지만 그중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뱃머리 위를 맴돌다가 차가운 바람에 밀려 날아갔어요. 맨 앞에는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48배 나이치고는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어요. 한때는 개발 사업 대표로 현장을 누비던 사람이 이제는 턱선이 야위고 눈빛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아내 최유정이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어딘가 먼 곳에 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뒤편 밀물에 쓸려온 마른 잎사귀처럼 조용히 서 있는 노인 한 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한미숙이었습니다. 74세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어요. 시장 좌판에서 수십 년을 보낸 손은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흉터와 검버섯이 자리했습니다. 흰 머리칼 사이로 삐져나온 몇 가닥은 바람에 흩날렸어요. 낡은 꽃무늬 점퍼에 검정 고무신. 그 모습 어디에서도 특별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시장 어귀에서 자주 마주칠 법한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숙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선착장 끝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체념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결심. 그 결심이 드디어 모습을 갖추는 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멈추자 박준호가 먼저 발을 내딛었어요. 어머니 다 왔어요. 내리세요. 공기 한번 마셔보세요. 서울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서두름이 흐르고 있다는 걸 한미숙은 느꼈어요. 살면서 아들의 목소리에서 수백 번도 더 그 서두름을 들어왔으니까요. 한미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선착장 콘크리트 위에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발밑에서 굵은 파도 소리가 울려왔어요. 검정 고무신이 서걱하고 거친 바닥을 밟았습니다. 최유정이 캐리어를 끌며 뒤따랐어요. 그녀의 눈은 선착장 풍경보다 돌아가는 배편 시간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공기 좋죠? 준호 씨가 어머님 생각해서 일부러 이런 곳 찾아봤거든요.
집 수리하는 동안 어디 계셔야 하나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한 달 동안 바다 보면서 쉬시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충전되실 거예요. 최유정의 말은 걱정이 아니었어요. 연습한 티가 났습니다. 한미숙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이 최유정이 기대한 반응이었고 두 사람은 그걸 확인하자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박준호가 한미숙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여기 생활비요. 숙소는 섬 안의 작은 민박집인데 주인 아주머니한테 다 얘기해 뒀으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거기다 말씀하시고요. 어머니, 집 수리 끝나는 대로 바로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만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살짝 떨렸습니다. 한미숙은 그것도 들었어요. 세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한번 두드렸어요. 갈매기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박준호가 먼저 돌아섰어요. 최유정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계세요. 최유정이 돌아보지 않으며 손을 한번 흔들었어요. 그것이 작별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배에 올랐어요. 한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갑판 난간을 잡고 서서 섬 쪽을 바라보았어요. 마주치는가 싶었지만 아들의 시선은 어머니를 지나쳐 어딘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배가 선착장을 떠났어요. 물살이 갈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흰 포말이 선착장 앞에서 부서졌어요. 한미숙은 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낡은 점퍼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렸어요.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낡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수평선을 향해 한미숙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그것이 전부였어요. 한미숙은 발을 돌려 섬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선착장 한편에 서 있던 남자 하나가 다가왔어요. 쉰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얼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인상이었습니다. 김태식이었어요. 오셨습니까, 사장님? 왔다. 준호는 탔고, 방금 봤습니다. 한미숙이 걷기 시작했어요. 김태식이 자연스럽게 옆에 붙어 걸었습니다. 태식아, 준호 걔 뭘 모르고 왔어. 내 빌딩이 얼마짜리인지,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어미가 낡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 집 팔면 자기 빚 좀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날 섬에 처박은 거야. 김태식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 새끼가 그래. 나쁜 놈은 아닌데 궁지에 몰리면 선을 넘어. 젊어서부터 그랬어. 돈이 생기면 쓸 줄만 알고 모을 줄 모르고 사업이 기울면 누군가한테 손 벌릴 줄만 알고 일어설 줄 모르고. 내가 그때마다 막아줬지. 막아줬더니 더 대담해지더라.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말 사이를 채웠어요. 이제 48이야. 어미가 언제까지 막아줄 수 있겠냐.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결정했어. 딱 한 번만 더.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야. 김태식이 걸음을 멈추며 한미숙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테스트입니까? 한 달 안에 섬에서 정직하게 100만 원을 벌어오면 이 어미 재산 다 물려준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못 해내면 혹은 꼼수를 쓰거나 도망가면 전부 사회에 내놓는 거야. 재단 만들어서 준호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긴다.
김태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00만 원이요. 섬에서 한 달 만에. 쉽지 않지. 나도 알아. 근데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이 섬에서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태식아, 준호가 그 과정에서 뭘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야. 돈이 아니라. 한미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해라. 조건 전달해. 그리고 이것도 전해. 잠시 멈추었어요. 내 아들은 오늘 죽었다고. 오늘부터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테스트가 끝나고 그때 통과하면 그때 다시 아들 된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섬에 두고 돌아오기까지 박준호의 머릿속에는 꽤 복잡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3년째 기울고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더니 내릴 때는 무너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분양이 막히면서 대출이 쌓였어요. 이자가 이자를 낳고 채무가 채무를 불렀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 추가 설정을 요구했고 투자자들은 입금 날짜를 미루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어요. 박준호의 수중에 남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사무실 보증금은 거의 소진됐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빌라 하나. 그게 전부일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시장 장사로 모은 돈이라고 해봤자 그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팔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박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머니를 한 달 섬에 보내두고 그 사이에 서류를 처리하자고. 집수리 핑계로 인감과 열쇠를 받아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너무 순순히 내줬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급한 사람이 구멍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박준호가 배 갑판에서 섬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는데 최유정이 다가왔어요. 여보, 이번 주 안으로 서류 처리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입금 가능하다고 했지?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섬 선착장에 홀로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돌아볼 걸 그랬나? 한 번이라도 손이라도 흔들 걸 그랬나? 아니, 그런 생각을 지금 왜 하고 있지?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응, 그래. 잘 될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준호는 무심결에 받았습니다. 박준호 씨 되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한미숙 여사의 대리인 김태식입니다. 잠깐 전달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준호는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대리인이라니. 어머니한테 대리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대리인이요? 여사님 사업 관련 실무 대리인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준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머님 인감과 열쇠, 오늘 중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 서류로 진행하려는 어떤 거래도 여사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준호의 손이 굳었어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직접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죽었다. 수화기를 쥔 박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섬에서 정직하게 100만 원을 버시면 여사님이 직접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단 외부 도움 없이 두 분의 힘으로만 이루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준호 씨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갑판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엔진 소리도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박준호는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야? 얼굴이 왜 그래? 최유정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당혹과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대리인이 있대. 사업 관련 대리인이. 뭐? 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해? 박준호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미숙은 평생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박준호가 고등학교 때 입시 학원비가 밀려 집에서 들었던 소리가 있었어요. 돈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어미는 그 이상 해줄 게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준호는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학원비를 들고 왔어요.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들을 모아서.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한테 좀 꿨어. 대학 등록금도 그랬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칠이 지나 돈을 가져왔습니다. 매번 어디서 나는지 묻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그냥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최유정이 처음 박준호 집에 왔을 때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빌라를 보고 시장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표정을 억지로 관리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준호가 좋다고 했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혼수 비용이 문제가 됐을 때 한미숙이 조용히 통장을 내밀었어요. 최유정은 그 통장을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표정을 못 봤을 리 없었지만 한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머니는 돈을 내줬습니다. 이게 전부야. 이것밖에 없어. 그 말과 함께 건네는 돈이 매번 적지 않았어요. 박준호는 돈을 받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지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디선가 긁어 모으는 어머니라고.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인이라는 말, 사업 관련이라는 말, 박준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어디서 그 돈들을 가져왔을까요? 한미숙의 이야기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이 섬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따라왔다가 남편이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준호를 등에 업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건 어린 아이와 남편이 남긴 빚뿐이었어요. 남대문 시장 귀퉁이에 자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생선 장사를 했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서 있었습니다. 손이 텄어요. 겨울엔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았고 여름엔 생선 비린내가 머리에 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가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자 반찬 가게를 겸했어요. 또 몇 년이 지나자 시장 안에 자리를 하나 더 얻어 명절 선물 세트를 쌌습니다. 손이 늘었고 단골이 생겼어요.
시장 사람들이 한 여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억척스러운 여장부, 인심 좋은 장사꾼. 그게 사람들이 아는 한미숙이었어요. 그런데 한미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았습니다. 장사 수입이 생기면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쌓았어요. 거기에 시장 옆 작은 상가를 살 때 남들이 말렸습니다. 뭘 샀냐고,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쓰지. 한미숙은 웃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 상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다른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오르면 팔아 다른 것을 샀습니다. 시장 할머니처럼 살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불렸어요. 남편이 남긴 땅이 개발되어 한 몫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귀동냥으로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뒤 지금의 서울 복합상가 빌딩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숙은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돈을 알면 달라진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알게 되는 순간 뭔가 하나가 달라진다. 그걸 한미숙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모 재산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식은 더 기대게 됩니다. 더 쓰게 되고 덜 힘쓰게 되고 결국 스스로 서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평생 시장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준호가 학원비를 달라고 할 때도 있는 듯 없는 듯 줬어요. 결혼 혼수 비용을 줄 때도 이게 다야, 더는 없어 하며 줬습니다. 사업 초기 자금을 줄 때도 허리 굽혀 돈 모은 어미 표정으로 줬어요. 그런데 준호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뭘 먹는지, 집이 낡지는 않은지 물은 적이 없었어요. 최유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줄 때는 두 손으로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병원 간다는 말에는 혼자 다녀오세요 했어요. 그걸 보면서 한미숙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은 어머니를 섬에 두고 갔습니다. 집 수리한다는 핑계로 인감과 열쇠를 가져갔어요. 집 한 채 팔아서 빚 막으려는 생각이었겠지요. 그게 전부인 줄 알면서 한미숙을 버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한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 한 번만. 박준호와 최유정이 섬으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아침 첫 배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 내내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최유정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박준호는 단답으로 끊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에서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최유정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대리인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업 관련이라는 게 무슨 사업인지, 집 말고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커질수록 최유정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박준호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섬 선착장에 혼자 서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바람에 펄럭이던 꽃무늬 점퍼, 검정 고무신이 바닥을 딛는 소리, 아들이 돌아보지 않아도 한마디 부르지 않고 그냥 서 있던 어머니. 배가 섬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김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고개만 한 번 끄덕이더니 발을 돌렸어요.
따라오십시오. 두 사람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섬의 골목을 걸었어요. 어촌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와 소금기와 해풍이 섞인 공기. 낡은 담벼락에는 이끼가 피어 있었고 골목 끝에는 어물전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둘이 생선 손질을 하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김태식이 멈춘 곳은 어촌계 창고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단층 건물. 마당은 없었고 문을 열면 바로 방이었습니다. 방이 2개였어요. 여기서 한 달 지내십니다. 세탁기는 공용이고 욕실은 저 건물 맞은편입니다. 주방은 사용 가능하지만 식재료는 직접 사셔야 합니다. 최유정이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히터는요? 전기 장판 있습니다. 냉장고가 너무 작은데요. 최유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려 하자 김태식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사님께서 30년 전 이 섬에서 처음 사셨을 때 이것보다 좋은 곳에 사신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최유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여기 앞으로 오십시오. 일 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식이 돌아갔어요. 두 사람만 남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준호가 짐을 내려놓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누런 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유정이 캐리어를 한 구석에 밀어두며 말했어요. 진짜 여기서 한 달을 살라고? 박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이 얼마야? 우리 하루 식사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섬에서 그걸 번다는 거야? 그러게. 그러게가 뭐야? 방법이 있어? 없어. 박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봐야 알지. 그 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서 방에서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김태식이 문 앞에 섰어요. 박준호는 잠을 거의 못 잔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최유정은 아직 이불 속에 있었어요. 배우자분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박준호가 최유정을 깨웠어요. 최유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 나오니 바다 안개가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새벽의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선착장 쪽에서 어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와 물결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김태식이 두 사람을 데려간 첫 번째 장소는 수산물 위판장이었어요. 이른 새벽 고기가 들어오기 전에 바닥을 쓸고 상자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했어요. 바닥에는 어제의 물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준호에게 건네진 건 낡은 빗자루 하나였어요. 48년 평생 빗자루를 쥐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교실 청소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빗자루는 달랐습니다. 위판장 바닥은 넓었고 구석구석 물기와 비늘이 붙어 있었어요. 쓸수록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최유정이 배치된 곳은 위판장 한편의 생선 손질 좌판이었어요. 새벽같이 나온 아주머니 셋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손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최유정이 앉았어요. 50대 아주머니 하나가 최유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서울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해요? 최유정이 뭔가 대답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생선 한 마리를 최유정 앞에 밀었습니다. 이거 배 갈라서 내장 빼고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최유정이 생선을 보았어요. 눈이 멀뚱히 떠 있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손 안 댈 거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최유정이 이를 악물고 생선을 집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비린내가 스몄어요. 미끄러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끌거렸어요. 칼을 대려다가 손에서 생선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잡아야지. 아주머니가 손을 잡아 자세를 고쳐줬어요. 어금니를 깨물고 다시 칼을 댔습니다. 처음 배를 가르는 순간 최유정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눌렀어요. 첫 주가 끝났습니다. 박준호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고 딱지가 앉았어요. 위판장 청소를 마치면 부두로 가서 어선이 들어올 때 짐을 날랐습니다. 생선 상자 하나가 20kg가 넘었어요. 6시간을 나르고 나면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섬 안쪽 도로변에서 말린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마저도 처음엔 누가 사지 않았어요. 육지에서 온 낯선 사람이 섬 한복판에서 좌판을 벌인다는 게 주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이, 거기 자리 안 돼. 어느 날 50대 어부가 다가와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가 쓰는 자리야.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박준호가 자리를 찾다 보니 여기가 나왔어서요. 안 되면 다른 데 찾겠습니다. 그 말투가 문제였어요. 박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 사업할 때의 말투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말투. 어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어디 시장 바닥에서 한 귀퉁이 얻어먹으러 온 사람 같아? 자리가 어디 있나 없나 그게 먼저 나와야지. 어디 육지에서 잘 나가던 양반이신가 몰라도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보았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뭔가 쏘아붙이려다가 꾹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자리 다시 볼게요. 발을 돌리는 박준호의 등 뒤에서 어부가 혀를 찼습니다. 좌판을 개어 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내내 귀가 뜨거웠어요. 최유정이 더 심한 망신을 당한 건 며칠 뒤였습니다. 생선 손질을 하다가 속도가 느리다는 핀잔을 받았어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같은 시간에 10마리를 손질하는 동안 최유정은 3마리를 겨우 마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딨어요? 이러다가 배 들어오기 전에 못 끝내겠네. 최유정이 더 빠르게 하려다가 칼이 미끄러졌어요. 생선 한 마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장이 터졌습니다. 비린내가 확 올라왔어요. 최유정이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그 반응에 아주머니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좌판 맞은편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뭔 산전수전을 겪어야 저렇게 되는지. 귀한 집 사람이 여기 왜 왔는지 몰라도 딱 봐도 힘든 일 해본 사람이 아니네. 그 말이 좌판 전체에 들릴 만큼 컸어요. 최유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다시 생선을 집었어요. 2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박준호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돈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처음 박준호가 가지고 들어온 생활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식비에 쓰고 나니 금방 동이 났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돈은 나왔어요. 위판장 청소비, 집 나른 품삯. 하루에 2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먹고 자고 나면 빠듯했어요. 이날 아침 박준호는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최유정이 물었어요. 아침은? 돈이 얼마 없어. 얼마나? 2만 원. 최유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만 원으로 어떻게 하루를 버텨? 식사를 어떻게 해? 박준호가 말없이 방 안을 돌아보았어요. 그나마 남은 라면 2봉지가 있었습니다. 김태식이 처음에 기본 물품으로 남겨둔 거였어요. 라면 먹자. 라면을 아침으로? 어쩔 수 없잖아. 최유정이 말을 끊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국물까지 비웠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호가 부두에서 짐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넘어지며 어깨로 바닥을 쳤습니다. 생선 상자 모서리에 무릎이 긁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인부들이 잠깐 보다가 다들 자기 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혼자 일어났어요. 무릎을 손바닥으로 닦으며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에 돌아왔을 때 최유정이 물었어요. 무릎이 왜 그래? 넘어졌어. 병원은? 여기 병원이 어딨어? 최유정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건에 물을 적셔서 박준호의 무릎을 닦아줬어요. 말없이.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차.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박준호가 어렵사리 자리를 얻은 말린 생선 노점에서 그날 하루 매출을 기대하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컴컴했지만 설마 하며 자리를 폈습니다. 점심이 되자 하늘이 열렸어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말린 생선이 빗물에 젖기 시작했어요. 박준호가 비닐을 찾아 허겁지겁 덮었지만 이미 반 이상이 젖었습니다. 젖은 말린 생선은 고물상에 팔기도 어렵고 다시 팔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최유정이 달려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두 사람이 엉거주춤 비를 맞으며 상품을 덮었어요. 이미 다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0원이었어요. 그동안 나간 돈만 날렸습니다. 박준호는 비를 맞으며 젖은 생선 위에 비닐을 올려놓다가 손이 멈췄어요. 무릎을 꿇은 자세로 빗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유정이 옆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박준호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비를 맞을 때 어땠을까? 좌판에 천막도 없이 비를 맞으며 상품을 살리려 허우적댔을 그 손. 그 손으로 벌어서 자신의 등록금을 댔어요. 자신의 혼수 비용을 댔어요. 자신의 사업 초기 자금을 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어머니를 섬에 버리고 왔습니다. 박준호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빌딩 임시 사무공간. 한미숙은 매일 저녁 김태식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 부부의 하루 상황 보고였습니다. 오늘 박준호 씨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오늘 최유정 씨가 좌판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라면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한미숙은 조용히 들었어요.
김태식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박준호 씨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무릎도 다치고 돈도 바닥이 났어요. 한 번쯤 연락이라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미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힘들어야지. 힘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식아, 준호 그 녀석 밥은 먹고 있어? 오늘 아침에 라면 반씩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한미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밤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계속 봐. 전화를 끊고 한미숙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80이 가까운 나이에 온갖 것을 다 겪어봤어도 제 자식이 굶고 있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겠어요. 한미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전화기를 잡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박준호 부부가 한 달 동안 모은 돈은 97만 원이었어요. 마지막 3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그 돈은 최유정이 열이 올라 알아누웠을 때 약을 사는 데 썼어요. 약값이 정확히 3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채울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 골목을 뒤졌고 부두를 돌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곳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김태식이 왔습니다. 얼마 됩니까? 97만 원입니다. 3만 원이 부족합니다. 아내가 아파서 약을 사야 했어요. 박준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만 원을 더 채운 척 속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김태식이 박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인천 선착장에서 처음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와 지금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고 손이 달랐습니다. 여사님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배 타고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섬을 떠날 때 박준호는 갑판 난간을 잡고 선착장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 어머니를 두고 돌아서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김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가볍게 허리를 숙였어요. 김태식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배가 천천히 선착장을 멀어졌어요. 섬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그 섬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에는 어서 저 섬이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하고 바랐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저 섬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 섬에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살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 섬 갯바위에서 해산물을 캐고 비바람을 맞으며 어린 준호를 키울 돈을 모았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최유정이 옆에 다가와 난간을 잡았어요. 여보. 응. 나 미안해. 박준호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유정의 얼굴은 한 달 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손이 거칠어졌고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한 달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어요. 나도.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섬이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만남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중구 복합상가 빌딩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소를 보고 박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중구 그 빌딩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12층짜리 상가 건물. 그런데 어머니와 그 빌딩이 무슨 관계인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택시를 타고 빌딩 앞에 내렸을 때 박준호는 잠시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2층. 1층은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 있고 위층은 사무용 임대로 꽉 차 있었어요. 주차장 입구에는 빌딩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유정도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면담 예약자시죠? 올라가시면 됩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숫자가 바뀔 때마다 박준호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펼쳐졌어요. 복도 끝에 회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박준호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생각해보니 이 복도를 이렇게 걸어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시장 할머니고 낡은 빌라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너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단호했어요. 박준호가 알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같은 성대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창을 등지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한미숙. 낡은 꽃무늬 점퍼 대신 단정한 검정 상의를 입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 김태식이 서 있었어요. 한미숙이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 박준호와 최유정이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건물들이 보였어요. 한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손 내밀어봐. 박준호가 의아해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미숙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물집이 터진 자리, 딱지가 앉은 손바닥,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최유정의 손도 봤어요. 생선 손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끝, 빗물에 불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며 거칠어진 손등. 한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보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박준호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유정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선착장에서 어머니 두고 돌아서는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갔습니다. 그게 제가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못된 짓인데 그걸 알면서 했어요. 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섬에서 한 달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사신 건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을 때 어머니도 이렇게 사셨겠구나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 혼자 드신 게 아니잖아요. 저를 키우면서 드셨잖아요. 제 등록금 내면서 제 사업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최유정도 울었어요. 어머님, 제가 못났습니다. 남편 부추기고 어머님한테 못되게 굴고.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넓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미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보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섬에서 뭘 배웠냐?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한미숙이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일해라. 당분간은 청소부터 해. 빌딩 일 배우려면 바닥부터 봐야 하니까. 박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박준호와 최유정은 빌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배치받은 자리는 청소였습니다. 빌딩 청소팀과 함께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로비 대리석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분리수거장 쓰레기를 분류했어요. 오전이 끝나면 오후에는 김태식과 함께 빌딩 운영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임대 계약서 확인, 시설 관리 점검표, 민원 처리 방식. 처음 며칠은 빌딩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상하게 봤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왜 청소를 해요? 라는 말이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있었어요. 임차 회사 직원들이 청소복을 입은 박준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지나가다 쓰레기를 발 앞에 던지며 치워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박준호는 말없이 걸레를 들고 닦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박준호가 엘리베이터 홀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10층 임차 회사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장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회의 때도 같은 말을 2번 하시던데. 그러게요. 오창수 전무가 걱정된다고 했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시니까. 이사회에서 뭔가 논의가 있을 것 같던데. 두 사람은 지나쳐갔어요. 박준호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심결에 들은 말이었지만 뭔가 걸렸어요. 며칠 뒤에는 빌딩 2층 복도에서 오창수를 마주쳤습니다. 오창수는 박준호를 보더니 짧게 인사했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창수의 눈빛. 박준호를 보는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늠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가늠하는 걸까? 이상한 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관리 회의에 박준호가 배석했을 때였어요. 김태식이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오창수도 있었어요. 오창수는 회의 중간에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건강검진을 한번 권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연세도 있으시고 최근에 피로해 보이셔서요. 김태식이 짧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은 건강하십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그냥 혹시나 해서요. 오창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그 말이 귀에 걸렸어요. 또 다른 날 박준호가 8층 복도 청소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사 2명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오 전무가 긴급 이사회 이야기를 꺼냈던데요. 치매 관련 법적 검토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경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성년 후견인 지정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글쎄요. 한 회장님이 그럴 분 같지는 않은데. 오 전무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준호는 걸레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치매, 소견서, 이사회. 이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저녁에 김태식을 찾아갔습니다. 오창수 전무 요즘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김태식이 잠시 박준호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가 이 문제에 대해 눈치채기 시작했다면 그게 회장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김태식이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박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섬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무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지금 이 빌딩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긴급 이사회는 열흘 뒤에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어요. 회장 한미숙의 경영 판단 능력에 관한 검토. 오창수가 제출한 서류에는 치매 전문 의원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력 저하, 반복적 언행, 조기 치매 의심.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준호는 그 서류를 복도에서 복사팀 직원이 가지고 지나가는 걸 얼핏 봤습니다. 오창수가 이사들에게 미리 배포한 거였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 회의실로 들어가는 이사들의 얼굴을 박준호는 로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 걸레 자루를 쥐고 서 있으니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한미숙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박준호는 로비를 닦으며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복도에서 오창수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어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압박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회의실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복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드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김태식이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회장님이 쓰러지셨다. 박준호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굳었어요. 다음 순간 달려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미숙이 의자 옆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안색이 흰 종이처럼 하였습니다. 가슴을 짚고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박준호가 달려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미숙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준호가 옆으로 밀려났어요. 들것이 들어오고 한미숙이 실려나갔습니다. 박준호가 뒤를 따르려는데 경호원 2명이 막아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오창수가 이사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마치 예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병원 응급실은 냉랭했어요. 박준호와 최유정은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급성 심근경색 의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상태가 위중하지는 않지만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모습. 가슴을 짚고 흔들리는 눈빛. 이게 왜 일어난 건지 박준호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창수였어요.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준호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박준호 씨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어머님이 빨리 회복하셔야 할 텐데. 박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창수가 옆에 앉았어요. 변호사들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사회에서 제가 치매 관련 검토를 안건으로 올린 건 회장님을 몰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요.
박준호가 오창수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은 연세가 드셨어요. 언제까지 혼자 빌딩을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를 이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이을 사람은 당연히 아드님이 맞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준호 씨가 대표이사를 맡으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실무를 챙기고 박준호 씨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빌딩은 결국 아드님 것이 될 건데 절차를 조금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박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오창수가 계속했습니다. 지금 주주 중 몇 분이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회장님 직무를 일시 정지하고 박준호 씨를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릴 겁니다. 아드님이 동의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합니다. 박준호는 오창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 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 속에 감춰진 것, 뭔가 계산되어 있는 것.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저한테 대표 자리를 주는 대신 오창수 전무님은 뭘 가져가십니까? 오창수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금방 회복됐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빌딩 운영 총괄을 맡으면 됩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창수가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회장님이 회복되시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오창수가 변호사들을 데리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박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유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몰라. 그런데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비상계단에서 김태식을 만났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주변을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오창수가 접근했군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면 바로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박준호가 김태식을 바라보았어요. 오창수 전무 그 사람 뭡니까? 오창수 전무는 10년 가까이 이 빌딩 실무를 장악해 왔습니다. 회장님이 시장 할머니처럼 사셨으니 빌딩 운영은 실질적으로 오 전무가 맡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간 동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회장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냥 두신 겁니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회장님 혼자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는 겁니까? 김태식이 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박준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번 이사회 전에 제 손에 몰래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빌딩 지하 창고 열쇠입니다. 회장님이 처음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쓰시던 공간이에요. 박준호가 열쇠를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말씀 전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답이 있다. 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때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창수를 막으려면 내일 주주총회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회장님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박준호는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새벽 2시. 빌딩 지하 4층.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시큰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오래된 공간 특유의 습기와 먼지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있었어요.
미화원 휴게실이라는 팻말이 기울어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았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 빠듯한 크기였어요. 벽에는 낡은 청소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한켠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해진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준호가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고 그 옆에 젊은 시절의 한미숙이 청소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건물에서 청소를 하셨던 거구나. 박준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 건물의 오너가 되기 전에 이 건물에서 바닥을 닦던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최유정이 서랍장을 열었어요. 여보, 여기 뭔가 있어. 안에는 낡은 가죽 장부 하나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어요. 처음 페이지부터 오창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 자금 이동 내역, 날짜, 금액. 10년치에 달하는 기록이 빼곡했어요.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치매 진단서와 관련된 의원 접촉 기록도 있었어요. 소견서 초안을 수정하는 이력, 이사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내용. 모든 게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USB에는 녹취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파일 이름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 마지막 장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한미숙의 글씨였습니다. 삐뚤하지만 힘있는 글씨체였어요. 준호에게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봤다는 뜻이겠지. 어미가 50년 가까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은 보였을 게다. 이 장부는 오창수가 내 눈과 귀를 막고 저지른 죄의 기록이다. 증거를 모으는데 오래 걸렸어. 나 혼자 힘으로는 이 싸움을 마무리하기가 힘들더구나. 이 칼자루를 잡을 사람은 깨끗해진 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내 손을 봐라. 섬에서 굳은 살 박인 그 손. 그 손이 이 장부를 쥐어야 한다. 두렵겠지만 어미가 닦아놓은 길이 험했던 것처럼 내가 걸어야 할 길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해라. 내 어미가 뒤에 있다. 박준호가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오창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리고 그 싸움을 해낼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까지. 섬에 보낸 건 그래서였습니다. 벌을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던 거였습니다. 최유정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좁은 지하 방 안에서 오래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일 총회 몇 시야? 오전 10시. 박준호가 벽에 걸린 청소 도구를 바라보았어요. 그 옆에 걸린 청소복 조끼를 꺼냈습니다. 가슴에 박혀있는 미화원 박민석이라는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잠깐 이름표. 최유정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명찰 홀더 안에 작은 종이를 넣어 이름표를 만들었어요. 미화원 박준호. 그걸 조끼에 달았습니다. 이거 입고 갈 거야?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최유정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조끼 앞쪽을 반듯하게 펴줬습니다. 아침 10시가 되기 20분 전.
주주총회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주주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창수는 단상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준호에게 건넨 제안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금 자신이 쥔 패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들을 빛나게 했어요. 오 전무 시작할까요? 이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오창수가 마이크를 잡으려던 참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박준호가 들어섰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어요. 회색 청소복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미화원 박준호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한 손에는 낡은 가죽 장부가, 다른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최유정이 들어왔어요. 최유정도 빌딩 청소팀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오창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어요. 박준호가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막으려 했지만 박준호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어요. 저는 이 빌딩 창업주 한미숙 회장의 아들 박준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단상 위에 장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자리는 주주총회입니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퇴장하셔야 합니다. 박준호가 오창수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관계자입니다. 이 빌딩을 세운 사람의 아들이고 이 빌딩에서 한 달 동안 청소를 한 사람이에요. 오창수가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어요. 그 순간 박준호가 USB를 연결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창수의 목소리였어요. 페이퍼 컴퍼니 쪽으로 이달분 집어넣었냐? 거기서 한 번 더 분산시켜. 세무조사 나오면 추적 못하게. 스크린에는 파일 이름과 날짜가 표시됐어요. 다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치매 소견서 수정해야 해. 기억력 항목 부분 좀 더 확실하게 해달라고. 이거로는 법원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 회의실이 굳어버렸습니다. 오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가 처음 이 건물에서 청소를 시작하셨던 지하방에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 빌딩이 생기기 전에 이 자리에 있던 건물에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땅을 사고 또 팔고 불려서 지금의 빌딩을 세우셨어요. 저는 그걸 섬에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어머니를 섬에 버리고 왔습니다. 집을 팔아서 제 사업 빚을 막으려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부두에서 짐 나르고 생선 팔고 비 맞으며 폐지 줍는 수준의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겨우 97만 원을 벌었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어요. 그 97만 원이 제 평생의 가장 귀한 돈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손에 쥐고 나서야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돈들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를 키우면서 저를 뒷받침하면서 오래된 손으로 긁어 모은 돈들을 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무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실 시간 없습니다. 이 자리는 총회고. 박준호가 오창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이 장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부를 들어보였어요. 이 안에 오창수 전무님이 10년 동안 이 빌딩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 날짜, 금액 전부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녹취처럼 이번에 어머니를 치매로 몰기 위해 소견서를 조작하는 과정도 있어요.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오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증거 불충분합니다. 법적 검토 없이 총회에서 이런 자료를 상정하는 건 절차 위반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뒤를 이어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숙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김태식이 휠체어를 밀며 회의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한미숙을 바라보았어요. 오창수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한미숙이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어요. 김태식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내가 치매면 지금 여기 못 나왔겠지. 맞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창수 씨는 내가 낡은 시장 할머니인 줄 알았을 거야.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도 아는 게 없는 노인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나는 이 빌딩이 생기기 전에 이 자리에서 청소를 했어. 이 건물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어. 오창수 씨가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한미숙이 손가락으로 오창수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 데려가세요. 경찰이 오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창수가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영장이 없잖아요.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오창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끌려나가는 오창수가 뒤를 돌아보며 뭔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상황이 정리되자 박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미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박준호가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주들이 있는 회의실 한가운데서 박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최유정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미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섬에서 97만 원 벌었다고 했지. 네. 그걸로 됐다.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싸움을 끝낸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주주들 중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퍼지며 회의실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한미숙이 품에서 서류를 꺼내 박준호에게 건넸습니다. 회장 직무대행 위임장이에요. 박준호가 두 손으로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미숙이 덧붙였어요. 섬에서 한 달 쓴 거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다시 보내야지. 회의실 안에서 웃음이 났어요. 주주들이, 이사들이,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박준호도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가는 채로 웃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한미숙이 박준호를 불렀어요. 아들이 병실에 들어서자 한미숙이 침대 머리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박준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미숙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빌딩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제 알지?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알겠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경비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없어. 내가 그 사람이었고, 너도 그 사람이었고. 잊어버리지 마라. 잊지 않겠습니다. 한미숙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섬 있잖아. 네. 거기 애들 섬에서 살다 보면 기회가 없어. 공부하고 싶어도 학원 하나 없고.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박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라. 이름은 내가 지어. 박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섬에 사셨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동네 이름. 갯마루. 갯마루 장학재단. 한미숙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복합상가 빌딩에는 여러 가지가 달라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하 1층에 생긴 공간이었습니다. 청소 직원과 경비 직원 전용 휴게실. 소파가 놓이고 냉장고가 들어오고 커피 머신이 설치됐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없던 게 생긴 거라 직원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됐습니다. 박준호는 회장실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 책상을 뒀어요. 회장실은 한미숙이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올 때를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청소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빌딩 외벽 청소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이사들이 의아하게 봤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최유정은 1층 민원 창구를 맡았습니다. 임차인 민원 처리, 공용구역 관리. 생선 비린내를 참으며 한 달을 버텼던 사람이 임차인 민원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처리했어요. 오히려 임차인들이 최유정을 편하게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해결해주기 때문이었어요. 갯마루 장학재단은 그해 가을에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섬 출신의 고등학생 5명이 첫 번째 장학생이었어요. 수여식이 섬에서 열렸고 박준호와 최유정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한미숙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화면 속 한미숙이 수여식 내내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을 지켜보던 박준호가 어머니의 눈이 빨개진 걸 발견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한미숙이 퇴원한 지 2달이 됐을 때 박준호가 어머니를 모시고 섬에 갔어요. 최유정도 함께였습니다. 연락선이 선착장에 닿을 때 한미숙이 먼저 발을 내디뎠어요. 1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콘크리트 바닥. 바람도 여전히 짰습니다. 박준호가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한미숙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그냥 바다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박준호가 웃었어요. 한미숙도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선착장 한편에 김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다가와 한미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장님? 잘 지냈지. 너는?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한미숙이 김태식을 보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고생 많았다고. 한미숙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김태식이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섬 식당에서 생선찌개를 먹었습니다. 한미숙이 반찬 투정 없이 밥 한 공기를 다 비웠어요. 박준호가 찌개를 더 떠다 드렸어요. 최유정이 어머니 앞에 수저를 가지런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한미숙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 이 선착장이 이제 달리 보이냐? 박준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전에는 어머니 버리고 도망친 곳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모시고 돌아오는 곳이 됐네요. 한미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거면 됐다. 노을이 창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황빛이 식탁 위를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빌딩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없는 섬의 저녁. 그 선착장에서 1년 전 버려졌던 노인과 1년 전 도망쳤던 아들이 지금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버려지는 장소가 돌아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선착장 끝에 파도가 조용히 부서졌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어요. 네 사람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미숙 여사님과 박준호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이 선을 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배가 멀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어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미숙 여사님은 선택하셨어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법을,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얻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방법이 섬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손으로 직접 벌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곳. 박준호 씨는 그 섬에서 97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만 원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됐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건 100만 원짜리 숫자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아플 때 남은 돈으로 약을 산 그 마음, 3만 원이 부족하다는 걸 거짓말 없이 인정한 그 태도. 그게 됐다의 의미였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독해져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차갑게 내쳐야 할 때가 있는 법인가 봅니다. 지금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신가요? 자식이 엇나가는 것 같아서 혹은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버려지는 장소가 돌아오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박준호 씨가 그 섬 선착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에게 문자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 밥은 먹었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함과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